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54쪽 79번 볼 거예요. 79번 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피세요. 10쪽 보시면 돼요. 10쪽. 거기 판사할 것을 거기다가 해놨어요. 79번을 보시면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겁니다. 합병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 합병 요건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합병이니까 합병 이후에 한 필지가 성립되죠. 따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지소, 지지축 등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요.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들이 있어요. 이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요것이 좀 어려워서 요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합병 제한 사유가 뭘 의미하느냐면, 합병 대상 토지 중, 여기선 지금 합병 대상 토지가 4필지죠. 그렇죠.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제한됩니다.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좀 오늘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여간 이렇게 외우십니다. 저가 환매 처분 당했다.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저가 환매 처분 당했다. 요걸 좀 보실 건데요. 이 저당권이라는 개념 민법에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셨을 것 같아요. 저당권이 뭔지는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데, 담보물이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 저당권 설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6조에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이렇게 되는데,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네? 담보가 잡힌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담보물권 저당권이죠. 그런데 변제기에 이것이 변제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해요.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경매가 신청이 돼버리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공시가 돼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실행이 돼요. 되셨죠? 그럼 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이 부동산을 압류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는 효력이 있어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 그리고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이제 경매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이 경락인이 경매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경락을 받을 때는 경락대금을 다 내야 되겠죠. 이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요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요 경락대금으로부터 요 피담보 채권을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요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 요 두 가지 권능 하나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만 하죠. 경매신청권, 우선변제권으로 구성된 권리가 저당권이라는 권리예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다음에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B에게 처분하게 될 겁니다. 이게 187조죠. 그렇죠. 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권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요 갑이 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즉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면,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면 이 A도 일부만 취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부만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없어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으니까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다면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때 합병을 하게 되면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게 합병 제한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저당권 등기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해하실 리가 없는데 이해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가등기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환매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때 이 부분이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환매 등기도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요.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을 시행해버리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경락인에게 넘어갑니다. 저당권일 때는 이 경매 절차가 임의 경매 절차라고 부르고요.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됐을 때 이 일부에 대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도 안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나중에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뺏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소유권 뺏어올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도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면 합병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법리예요. 법리 자체가.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전 단계의 등기들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요 일부에 대한 이런 등기도 안 돼요. 그러면 합병되기 전에 이러한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안 되면 합병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죠. 합병되는 경우. 합병이 가능한 경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 등기가 A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요 A 명의는 여기에 지상권 등기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상권 등기는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에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이따가 우리가 할 거예요. 민법에서 안 했으면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네, 등기법 시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이하면서. 여간 일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따가 그 이유는 설명드릴 거예요. 일부에 대한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A 명의로 지상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나 또는 지역권 등기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된 이후에 요 일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일부도 가능한 등기들이에요. 그러면 합병이 제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병 제한된 등기는 요거예요.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때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존재할 수 없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그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등기, 이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느끼십니까? 대략적으로. 네, 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인데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 민법의 기본도 지금 안 된 상황에서 민법의 가장 높은 수준을 얘기하려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갑이 소유자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돈을 빌리고 10억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고 저당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저당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한 필지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가 얼마냐면 5억입니다. 이 시가도 5억짜리예요.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갑이 요 100번지 토지만 담보로 제공하면 10억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담보를 둘 다 요구할 겁니다. 왜? 5억짜리고 10억 원을 빌려주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건 두 개예요. 이렇게. 저당권 설정,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도 10억. 총 1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하고 저당권 취득했겠죠.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하나의 피담보 채권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10억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7억, 3억. 만약에 여기에 7억, 여기에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저당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는 일반 저당권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요 금액이 양쪽에 똑같이 있어야지만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요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합병을, 그러면 여기도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여기 10억, 10억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병했을 때 요 부분은 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합병이 된 이후에 갑이 을에 대해서 10억 원을 빌린 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저당권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어떨까요? 요 모양이 요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림이 좀 그런가? 네. 요거 노란색. 요거 노란색.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그러면 전체에 대한 저당권으로 보는 거니까 전체에 대해서 10억 원의 저당권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도 갑은 손해보는 거 없죠? 을도 손해보는 건 없죠? 이게 가능합니다. 전체에 대한 저당권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합병 허용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이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이 공동저당은 민법에서 공동저당이라는 개념만 공부하실 텐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좀 더 들어가서 공동저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설적 공동저당, 두 번째 추가적 공동저당. 무슨 뜻이냐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설정이 됐을 때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먼저 설정하고 이걸 나중에 설정하면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추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적 공동저당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합병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이 허용되겠습니까?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내용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못한 겁니다. 아직 민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민법 지식이 좀 올라가면 당연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시요.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설정이 됐다면 이 등기들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라서 합병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저당권 등기 경우에서만큼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토지 전체에 대한 저당권으로 간주하면 되니까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요건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요건. 공유 지분이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동일할 때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이 동일할 때만 합병이 가능한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갑인데요.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네, 지분을 얘기하려니까 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건데 이따가 할 겁니다. 이것도 미 좀 땡겨서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은 갑이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도 4분의 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필지 토지를 합칠 수 있을까요? 지분이 합병이 되기 이전의 지분과 합병이 된 이후의 지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합병이 됐을 때 갑의 지분은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합병이 됐을 때 4분의 1 을은요 4분의 3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병하는데 어떤 제한도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도 손해 안 발생하고 을도 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은 4분의 1, 을은 4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101번지 토지에는 갑이 7분의 5, 을은 7분의 2 이렇게 지분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갑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할까요? 을의 지분도 얼마로 결정할까요? 면적도 다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갑은 뭐라고 추정할까요? 나는 넓은 쪽 토지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 이후에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추정할 겁니다. 넓은 쪽이니까. 넓은 쪽에 지분, 갑의 지분이 더 많죠. 을은 뭐라고 추정할까요? 도로변 토지, 비싼 토지, 면적은 적지만 비싼 토지 지분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합병 이후의 지분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추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을은 이쪽 비싼 토지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합병의 지분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추정할 겁니다. 맞습니까?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병 이후의 지분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분이 똑같을 때만 합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같을 때만 합병이 허용이 돼요. 합병 이후에 지분 결정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지만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지만 합병이 허용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인데요.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누구냐면 이명박 씨입니다. 그리고 이 분도 이명박 씨예요. 참 슬프겠죠? 이 양반은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이 양반은 주소지가 광명시예요.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한필지 성립 요건인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니까.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병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무조건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이런 동네가 있는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버리면 축척이 약간 바뀐다고 했죠. 얼마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500분의 1로 바뀐다고 그랬죠. 600분의 1이 500분의 1로 바뀝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안의 지역이고 이쪽은 바깥의 지역이에요. 축척이 얼마일까요? 600분의 1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 두 필지 토지가 합치더라는 겁니다.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합병 요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한필지 성립 요건. 그렇죠. 근데 한필지 성립 요건에 뭐가 있습니까? 축척이 동일할 것. 그러면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역 토지와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병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축척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축척 변경 시행 지역과 축척 변경 시행 바깥의 지역은 축척이 다르겠죠.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대축척, 축척 변경 시행 안된 지역은 소축척.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역과 바깥의 지역은 합병이 불가능해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합병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두 필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두 필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할 겁니다. 축척이 같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합병 요건은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 갔지? 네, 합병 제한 사유. 요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 지모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죠. 네,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될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같은 경우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3번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잘못된 거겠죠? 합병을 신청할 없는 경우인데 틀린 경우니까 정답이 3번이네요. 맞죠? 3번이 정답이 되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시요. 합병 요건은 5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세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합병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저것 때문에 합병 제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몇 번을 볼까요? 네,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건데 82번을 보겠습니다. 안 보고는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82번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1번 지문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도면에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면 공시기 등의 혼란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100제곱미터짜리인데 어느 쪽은 크게, 어느 쪽은 작게 그려진다고 했죠. 공시기 등의 혼란이 발생하죠. 그러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축척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 아까 보신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축척 변경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3분의 이상의 동의 맞습니까? 네, 맞죠?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어려워서 보통 이제 다 포기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다 맞고 들어갈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첫 번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4분의 3으로 자꾸 출제합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프린트 보셔도 돼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시켜야 되고 또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된다. 맞습니까?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나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죠. 맞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측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때 이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척 변경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구해질 텐데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새로 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척 변경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로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원칙이건 예외건 바뀔 수밖에 없는데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각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하죠.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그만큼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시행하는데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고 그랬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날 테고 따라서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확정 공고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나타났으니까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 정리한 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 되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등세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얼핏 기억나죠?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을 보십니다.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맞습니까? 맞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집도 있어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집도 있습니다. 본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네, 문제집에서 가끔 보이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 된다. 기산점까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네,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맞습니까? 네, 옛날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3월 달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쓴 문제집이 아니에요.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되었음을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한다고 했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고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적 공부 정리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다 맞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357쪽에 거기 6번 청산금의 처리 절차가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거기 똥골뱅이 6번에 청산금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이게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6개월. 다 6개월입니다.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올해 나올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83번을 보시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납부 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양쪽 다 받은 날이라고 했죠. 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납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내야 됩니다. 수령은요.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렇죠. 둘 다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네. 이게 개정이 26회 때 됐는데 아니요. 출제가 26회 때 됐는데 개정은 작년 3월 달에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답이 없나요? 옳은 것은 3번 답이네요. 네. 네, 정답은 3번. 이제 기출문제 만드실 때 이거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86번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 정정 사유 아까 10가지가 있다고 했죠. 9개 플러스 하나였죠. 하나는 뭐였죠? 등록 전환의 경우에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과의 오차가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9개가 있다고 그랬죠. 9개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직권 정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감이 없습니다. 면적에 증감이 없다면 어느 누구에게든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상에 대한 정전 신청을 할 때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맞았나요? 맞죠?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했죠. 또한 면적 경계가 바뀌는 거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확인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함이 원칙인데 지적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다면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얘기는 등록상에 정정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정정할 부분이 있는 그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잘못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 대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확 정정해야 될 부분을 눈에 확 띄게끔 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확 눈에 띄도록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흑백의 반전은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시법 이거 공시법 할 때 이렇게 되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흑백의 반전으로 반시 흑과 백으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눈에 확 띄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경우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소유자 부분만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요. 5번. 등록상 정정 신청 사항이 미등기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냐 갖고 결정하죠. 등기부가 있을 때는 원칙인 신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명백한 자료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 토지라고 한다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제한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주세,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맞는 지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8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증명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증명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보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 측량 성과는 명백한 자료가 있죠.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된 경우.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확정된 자료입니까? 확정되지 못한 자료입니까? 확정되지 못한 자료예요.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네, 항상 밤마다 고민해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5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아까 보셨죠? 면적의 증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예요. 따라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을 보십니다. 11쪽. 11쪽에 직권 정정 사유가 여기 9가지가 나와 있죠. 네, 요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에 남으셨는데, 네, 아침에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빨리, 네, 1번을 보시죠. 토지, 여기 공통점이 뭐라고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걸 안 외우시면 다 외우셔야 되고, 그걸 외우시면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1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없이 위치만 잘못 등록됐습니다.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면적의 증감이 없죠.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세 번째,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도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정정이 이루어질 때 이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돼요. 네 번째, 지적공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잘못 정리했다는 가치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하는 경우. 지적위원회의 의결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했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잘못 입력했다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고요.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즉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는데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사실 아직은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근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좀 가겠습니다. 문제를 88번 보셨고 89번을 보시면 아까 보셨죠? 네. 토지 이동이 있는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모,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토지 등이 결정이 되죠. 신청도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고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특례 규정도 있었죠.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결정했죠. 직권으로 등록하는 그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먼저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뭐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계획이 수립됐다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겠죠. 조사,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정보를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보가 적힌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서 서류 한 장 작성하죠. 토지 이동 조서 작성. 토지 이동 조서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서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대충 암기가 되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돼도 네, 10월 때까지는 충분히 됐고요. 정답은 뭐죠? 3번. 너무 쉬운 문제죠. 네. 그 다음에 91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아까 외우신 겁니다.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특례 규정도 있다고 했죠. 대위 신청 첫 번째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지목이 있었는데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입니다. 여기서 학도까지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첫 번째 공공사업.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할 때 그때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 신청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관리인이 있을 때는 관리인 그 다음에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가 별도로 선임되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뭡니까? 사업시행자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 이렇게 외우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가 있었죠? 채권자 대위 신청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쉬운 문제죠. 2번. 수업 시간에 다 외워두시면 하나가 하시면 안 틀려요. 네, 공간정보법은 12개 다 맞으셔야 돼요. 네. 93번 한번 보겠습니다. 9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신규 등록. 왜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92번을 보시면 등기 관련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아주 쉽죠. 접수증. 접수증은 신청서를 받았다는 증서에 불과합니다. 등기 자체와는 관련이 없죠. 네, 넘기겠습니다. 96번을 보겠습니다. 96번. 95번을 보죠. 9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한 때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모를 때는 통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알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알 때가 언제라고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될 때. 아까 한 건데. 네,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네.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등록 말소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말씀한다면 소유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2번. 지적 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했는데요. 복구할 때. 지적 공부의 복구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신청한 게 아닙니다. 통지해야 될 겁니다. 3번.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지번 부여나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통지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 등기관서의 등기필 통지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때 이때 통지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에서 통지해 주니까 별도로 소유자 부분이 지적소관청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설명한 건데. 그렇지 않나요? 등기소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요. 너의 이름이 너에 관한 정보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별도로 지적소관청에서 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5번.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때 그때는 통지해 줍니까? 거기 밑에 9번이 있죠? 네.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이동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따로.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4번과 5번의 차이점이 그거죠. 4번은 소유자 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등기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가 기준이 돼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이때는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5번은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변경 등기를 누가 촉탁했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촉탁했죠.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안 해줘요. 등기소에서. 표지부 부분은 등기소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통지해 줘야 돼요. 여하간 9번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외워두세요. 9번은. 정답은 4번. 96번을 보십니다. 이게 복수 정답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해야 되는 경우로서 틀린 경우는 거기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축척 변경이죠. 축척 변경은 원칙은 직권이었는데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강조했는데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그러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맞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실 때. 그런데 네, 이거 오류라고 자꾸 떠드는 바람에 정답은 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간 1번이 정답으로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거기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지문은 신청도 가능하니까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도 떠드시니까 복수 정답으로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2번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2번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고 직권이라는 문구가 있죠. 3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해서 소유자가 해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죠.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통지해야 될 겁니다. 4번은요.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통지해야 됩니다. 5번은요. 지번을 부여하는 거니까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1번. 그렇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만든 문제예요. 요게. 그런데 네. 하도 이제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는 1번을 네, 다 답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제 등기법을 보실 거예요. 등기법. 1번을 보겠습니다.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무슨 등기? 쳤다 하겠습니다. 네.